자, 뭐 어차피 정보가 못한다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보면은 잘하는 거 좀 볼게요. 우리는 5월 10일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발표한 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저도 몰랐어요. 어. 근데 이게 포털에 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봤는데 자료로 보는 문재인 정부 4년 국제 위상 편이 있습니다. 제목 좋다. 네. 국내 위상도 아니고 국제 위상. 국제 위상이다. 이게 몇 가지라고요? 14개나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간단하게 한 번씩 짚어봅시다. 그러면. 네. 세계로 첫 번째로 세계 7번째 30, 50 클럽 가입입니다. 이게 네. 뭐냐면 국민 총소득이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30, 50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 이게 이제 세계에서 7번째 나라고 그다음에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국가로는 최초로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응? 미국도 영국 식민지였고 일본도 미국 식민지였고 독일도 한때 연합군 식민지였는데 그러네요. 왜 이렇게 써놨지? 이 식민지배를 여기하고 왜 연결을 해? 우리나라는 원래 생길 때부터 우리나라였고 그 와중에 진짜 5천 년 유구한 역사를 36년 잠시 국권의 침탈이 있었지만 그걸 회복하고 잿더미 안에서 이 모든 걸 읽어낸 건데 그렇지. 갑자기 여기 식민지배를 왜 집어넣어? 그렇지. 꼭 식민지배 넣는 애들이 나중에 이렇게 또 슬그머니 밀어내니 식민지 근대화론이야.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니 근데 요새 네. 커뮤니티나 이런데 게시판 이런데 가보면 일본이 진짜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하는 쓰는 글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역사 관련된 와. 방송도 지금 추가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역사 의식을 흔들어 가지고 지금 있는 국제 외교 관계를 흔들어 보려고 하는 이따위 시도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방송이 잘 돼야 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국가 신용 등급 역대 최고 등급 유지. 네, 역대 최고 등급입니다. 피치, 무디스, 스탠더드 앤 포스 여기에서 역대 최고 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이거 덕분에 재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유럽의 몇몇 나라 AAA 국가를 빼면 우리가 AA 마이너스로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안정적, 그 A2 뿔 다음인 거예요. 안정적이다. A 뿔인 거야. A1 뿔인 거거든요. 일본이 BBB입니다. 투자 부적격이에요. 그렇죠. 그 신인도로 봐서는 이미 일본은 나라 아닌 거야. 이미 넘어섰죠. 우리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공개적인 국가를 통계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AAA를 유지하고 있는 동구권 일부 아니 그 북부 유럽권에 있는 복지 국가들 이런 데는 사실은 변화가 없거든요. 크게 뭐 그렇죠. 증감이 없어 이 나라들은.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안정적인 차원에서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발전하면서 안정적인 차원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AA 등급에 들어있는 국가들하고 우리를 다 합쳐도요. 경제 규모 우리가 제일 커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인데 1위가 싱가포르. 거기는 이제 근데 그 우리가 금융사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싱가포르보다 못 삽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 경제 규모가 싱가포르하고 비교해서 비슷하긴 해요. 이거는 등급제로 보는 거 이전에도 이게 질과 양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수한 위치에 있는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상세적으로 없다는 게 문제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경제 규모 세계 10위. 예, 그리고 2020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가 처음으로 G7 국가 이탈리아를 뛰어넘었고 경제 규모 또한 두 개당 상승해서 세계 10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보다 경제 규모 큰 나라들 인구를 보세요. 인구. 우리보다 다 2배 이상이에요. 1억 이상이에요. 대부분 그렇잖아. 근데 이렇게 이게 이제 신흥 발전하기 시작한 지 경제 발전하기 시작한 지 50년 만에 이게 이제 다 연관되는 거예요. 이만한 속도와 이만한 규모와 이만한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 이 세 개가 사실 합쳐져야 돼요. 이 모든 게 쪼개놓은 게 아니라 이걸 이로써 지구촌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경제 구조가
우수한 미래지향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계 수출 7위, 그리고 콘텐츠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네. 뭐 두말할 나위 없죠. 네. 우리가 수출 강국으로 지금의 어떤 그 GDP들을 수출에서 60% 이상 거의 70% 가까운 수출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출을 할 때 보통 주 종목이 하나예요. 한두 개야.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주 종목이 지금 한 많아요. 10개쯤 되는 것 같아요. 11개 정도 있다고 1위를 하는 게. 네. 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 왜냐면 이게 뭐 운수가 됐든 전자가 됐든 IT가 됐든 뭐 석유화학이 됐든 그 다른 나라의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반제품으로서 그 나라 경제를 떠받쳐 주고 있는 구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휴대폰이 잘못되면 휴대폰은 주저앉을 수 있겠지만 다른 휴대폰 거에서 또. 안에 들어가는 그 LED라든지 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나라 경제는 고꾸라질 일이 없다는 거지. 지구촌은 어디선가 우리나라 제품을 필요로 하니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5번째인데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69개로 세계 11위입니다.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이 그림을 좀 보시면 품목별 비중이 이렇게 있죠. 총 69개 해서 화학 27개, 철강 비금속 18개, 가죽 고무 신발 5개, 섬유 5개, 기타 14개. 그렇게 해서 한국이 전년보다 7개가 더 증가했다.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계 이게 1, 2위를 다투는 국가들이 이제 뭐 중국, 한국, 일본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중국은 말 그대로 뭐 피혁, 뭐 고무,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류에 속하는 거고 일본도 이제 한때는 뭐 전자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섰지만 우리가 이걸 다 뺏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학 제품, 철강, 뭐 반도체 이런 쪽에서 그 앞서가고 있는 종목이 많아진다는 거는 일단 굉장히 고품질의 고비용의 제품들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면서 이게 중국, 일본하고 나란히 독일하고 나란히 겨루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겁니다. 송 작가님 뒤에 나오는 요 그림, 요겁니다. 요겁니다. 요거고. 그 다음은 유니콘 기업이 세계 6인데, 이 유니콘 기업이 뭐냐면,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의 신생 기업,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뜻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총 13개로 세계 6위권이다. 그리고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천억 벤처 기업도 617개다. 이야, 우리는 어떻게 안 되나요? 우리요? 송 작가 TV는 1,000억 어떻게?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제조업을 뭐 하나를 또 엮어야지. 아니 콘텐츠로 지금 100억 달러가 넘는다는데 우리는 안 되나요? 우리가 콘텐츠를 팔아갖고 100억을 하자 그러면 너무 무리가 있고 네. 조만간 우리 10조세 그룹의 제조업 분야에 어떤 새로운 창업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비누 금지. 비누 아니야. 비누 금지. 하게 되면 전기차라든지 인공위성 통신 단말기 이런 갑자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일론 머스크. 네. 아무튼 정부는 지금 유니콘 기업을 13개에서 2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13개도 세계 6위다. 그다음에 외화자금 조달 역대 가장 양호. 그렇죠. 네. 전 세계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팔리고 있는 채권은 대한민국 채권이 거의 유일합니다. 네. 다른 나라는 3%에서 많이 되면 10% 가까이 가는데 우리나라는 10년물 채권이 다 마이너스로 거래될 만큼 한국 경제와 한국 어떤 자본 시장의 안전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빚낼라 그러면 작정하고 빚낼라 그러면 국내에서 조달 안 해도 얼마든지 하거든. 안 내잖아. 그러니까. 외화 조달을 위해서 한 4조 원 해봤더니 너무 환장을 하고 덤벼들어갖고 안 하잖아 우리는. 네. 자 그리고 환경 사회 지불 구조 평가 1등급이다. 이게 뭐냐면 친환경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지배 구조 개선 나타내는 ESG 국가별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1등급의 최고 등급으로 무디스가 했어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사회 책임 투자와 지속 가능 투자를 강화하는 등 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얻었다. 아, 그만큼 우리가 세제 혜택을 많이 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투자하라고. 기업하기 좋은 네, 기업하기 나라다. 좋은 나라라는 뜻이고요.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제일 좋은 조건은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실사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찜찜하네요. 찜찜하긴 한데 네. 어쨌든 이런 나라를 두고 뭐 딴 데로 간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가라고 네. 갈 수 있으면 가라니까. 갈 수 있으면 옛날에 갔지. 네. 자, 그리고 블룸버그 혁신 지수 1위. 예, 세계 1위입니다, 이거는. 네. 혁신 지수, 신산업 성장, 연구개발, 국제 특허 실적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보면은 다른 나라는 미국이 11위, 일본이 12위, 중국이 16위. 여기 그림에 보시면 그림 좀 보여 주세요. 예. 여기 요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그 선진국들 중에 우리가 너무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각 대학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뭐 각 기업 연구소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뽕반점을 해도 끝이 없네. 끝도 없이 나오는 거야 지금. 어? 매주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오히려 쏟아지는 뉴스가 더 많아갖고 뭐부터 골라야 그러네요. 될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새로운 산업 분야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국뽕을 기존 언론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다는 거. 예, 잘 찾아볼 수 없고 송작가 TV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알까 무서워서 기존 언론들은 숨기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예. 못한 것만 막 우리 쓰고 난 내고 다음에 한 두세 달 있다가 슬그머니 지들이 어디서 취재해온 것 같이 쓰고 말이야. 자, 자, 그리고 부패 인식 지수가 역대 최고다 해서 국제 투명성 기구의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가 4년 연속 상승을 해서 역대 최고 점수 33위에 올랐습니다. 예. 자, 계속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평가할 만한 게 좀 뭐한 게요. 음. 우리나라가 부패 인식 지수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네. 뭐 이런 이제 그 쉽게 말해 사고가 많이 없어졌어. 문정부 들어갔고. 그렇죠. 우리 예전 같은 웬만한 장관이나 뭐 웬만한 그 이쪽에서 뭘 많이 터트리는데 요새는 LH 말고는 별로 그렇게 터트린 애들이 없잖아요. 아니 뭐 LH도 뭐 문재인 정부가 했나?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있긴 한데 우리한테는 검찰이 있잖아. 아이씨. 우리한테는 검찰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까고 지나가면 검찰 부패 지수를 따지자면 아, 우리나라는 거의 탑이지. 브라질급이지. 탑이지, 우리나라 탑. 검찰 수준은. 탑 오브 네. 탑이지. 그리고 관광 경쟁력도 최고 순위를 경신을 했습니다. 뭐 세계 13위까지 올랐고 뭐 그렇죠. 역대 최고 순위입니다. 이것도 역대 최고 순위.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게 2019년에 음. 13위에 올랐는데 코로나로 코로나 끊겨버렸어. 이씨. 아유. 그때부터 이제 돈 제대로 벌라고 했는데 막 방탄소년단 이거 기생충이고 막 관련하고 막 거기 관련된 촬영지 막 터질 딱 그건데 19년에 끊겨버렸어. 근데 아직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꼭 와보고 싶은 나라로 지금 대한민국을 꼽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리기만 열립시다. 그러니까 그냥 방역 부분만 잘 해결해갖고 우리가 제일 먼저 세계에다가 관광시장을 활짝 개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랑 비슷한 얘기인데 세계은행에서 기업 환경 평가를 했는데 이게 5위를 했습니다. 190개국 중에 5위를 한 건데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덴마크에서 5위 이렇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우리나라는 이런 거. 그건 이제 우리나라 애들만 특혜를 보죠. 이제 외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특혜를 좀 봐야 돼. 애플이 우리나라에 와서 휴대폰 공장을 차리면 삼성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경쟁 국가라서 안 오겠죠. 안 오겠죠. 네. 그리고 IMD 국가 디지털 경쟁력 세계 8위. 예, 이게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세계 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정부 그러니까 전선화를 통한 정부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기초가 돼 갖고 모든 분야에 어떤 그 행정부터 시작해서 기업 관련된 거 금융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게 우리가 1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게 왜 8위밖에 안 되지?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왜 1위여야 되냐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완전 디지털화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버스 정류장에 지금 버스 몇 번이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거 뜨죠? 우리 그거 너무 그냥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해요라는 걸 알려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약간 곁가지예요. 여기가 평가하는 건 국가 디지털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게 주민이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수 자체가 그렇죠. 인구수가 작은 뭐 마케도니아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 국민이 다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인구수가 적으니까. 인구수가 적으니까 더 근데 쉽게. 좀 이상하긴 그렇지. 하네요. 네. 미국이 1위고 싱가포르 2위, 덴마크 3위, 스웨덴 4위, 홍콩이 5위, 스위스가 6위, 네덜란드가 7위고 우리나라가 8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잘못된 거야. 뭔가 약간 이상하네. 지금 국방부에서 ICBM 발사하는 코드를 이 프로피 디스크로 쓰는 미국 따위가 그러게. 무슨 디지털 국가 경쟁력을 말할 1위일 수가 수가 없지. 없어. 1위일 수가 없어. 미국이 1위일 수가 없어. 네, 이건 지네들끼리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뭐 언론 자유지수 3년 연속 이건 아니다. 아시아 1위. 난 이거 아니라고 봐. 언론이 가장 자유롭다. 아시아 1위다. 계속. 아니 자유롭긴 자유로워.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 방종 지수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유가 아니고 이걸 자유가 아닌 거지. 자유를 줬는데 네. 방종을 하고 있어. 아주 자유를 줬더니 자유롭게 거짓말을 치고 있어. 그러게요. 이런 자유는 난 사실 반대일세. 언론 자유지수가 박근혜 때는 70위까지 떨어졌어요. 에이, 그때는 박근혜 아씨, 앞에서 언니 찰진 거 봐봐, 씨. 찌푸리도 못하잖아. 어? 네. 방금 내가 혹시 욕했나요? 네. 순간적으로 본심이 튀어나오셨어요. 네. 난 기억이 안 나네. 네. 네. 아무튼 10마리의 새 새끼들에 관한 얘기가 있었고요. 아무튼 언론 자유의 모델이라는데 우리는 언론이 부끄럽다는 거. 이런 걸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그러네요. 13위까지만 우리가 알고 지내자라는 네.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좋은 내용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디 네. 가도 네. 안 나와요?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미 송작가 TV를 보시는 애청자들은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네,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우리가 내용인데 늘 얘기해드린 거니까. 혹시나 또 모를까봐. 네. 아니 왜냐면 최근에 뭐 문재인 정부 4년 됐을 때 뭐 기자회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 잘한 거 못한 거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못한 거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를 얘기를 계속해요. 이렇게 잘한 거는 이렇게 많은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도 잘했던 거 못했던 거가 있으면 만약에 잘했던 건 잘했던 거대로 기억하고 못했던 건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못한 것만 기억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경제에서 잘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뭐든 다 준비를 해놓은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한 그 국방 현대화 계획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안보를 좌지우지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 된 거예요. 이게 이명박근혜 때 자칫하면 그 군납 비리를 해갖고 완전히 망가질 그렇죠. 뻔했던 거를 다행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결실을 맞는 시기에 집권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문제 안 생겼던 거고요. 안 그랬으면 F-35 도입이나 각종 신형 구축함 그 도입 사업 안에서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들어와갖고 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처럼 깡통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빠르게 받아들여갖고 지난 한 4년 동안 우리가 이뤄놓은 거 보세요. 미사일 전력부터 시작해서 구축함, 지금 KFX 이 모든 것들을 4년 만에 성과를 봤다는 겁니다. 송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뭔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좌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요. 보세요. 브라질이 이제 룰라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후회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대로 된 언론 개혁을 못했다라는 걸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이 다시 극우 정권을 만들어내는 불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임시 대통령까지 세워주고 지원까지 해줬는데도 베네수엘라를 뒤집지 못했어요. 그 근본 원인 뭔지 아세요? 언론을 제대로 휘어잡았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요, 베네수엘라에.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조선일보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일보 같은 그 정말 최대 일간지가 있는데 그 일간지 오늘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를 했는데 압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전 재헌 국회의장에 대해서 얘들이 스페인하고 미국에서 막 마약, 코카인 밀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혐의를 씌웠는데 요걸 그대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야 150억 배상해 라고 때린 거지. 근데 얘네가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사실 2002년에 대통령이 되거든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생각나네. 예, 2002년에 딱 대통령 되면서 우고 차베스가 일성이 그거였어요. 내가 미디어 니들하고 싸운다. 그 일성 딱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딱 하나를 고른 게 그 신문사를 골라요. 니들이 기사 제목으로 헤드라인으로 사설로 온갖 거짓말 해가지고 국민들 눈 속이고 있잖아. 내가 니들하고 제대로 전쟁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1,100명이었대요, 직원이.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명으로 쪼그라들었고 온라인판만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그렇게 해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를 제가 오늘 저녁 6시에 문희정 TV에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유, 많이 힘들었구나. 네. 아니 요거를 오늘 아침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야 이게 가능하다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차베스가 그 들어오네. 당시에 이거를 들고 나왔을 때는 솔직히 저도 좀 편하게 정치해보기 위해서 언론에 그 족쇄를 걸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긴 했으나 일단 언론이 이 가짜 보도, 가짜 뉴스를 보도하지 못하게끔 법안이 생기고 나서는 언론 자체가 자연스럽게 순기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뭔가를 그렇죠. 알려야 되는데 거짓말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죠. 진실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 진짜 와 그러니까 최대 일간지였거든요. 2002년 당시만 해도 왜 그게 이슈가 됐냐면은 국제 언론인 회의가 매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전쟁 선포하는 장면을 지들끼리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 행사에서 틀어요.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언론이 죽었어. 베네수엘라의 언론 자유를 위해 우리 국제 언론인들이 함께 싸워야 돼. 이딴 개소리를 해대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얘네가 베네수엘라 최대 일간지예요. 이런 뿜뿜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 아니잖아요. 팩트 체크해서 거짓말하면 돈으로 때워. 그래. 거짓말 이 못하게 법안 하는 거지. 하나를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언론은 자연스럽게 중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거 이달에 빨리 처리하자고 그거 하면 어떻게든. 돼요. 사실만 진짜로. 보도하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꼭 이게 그 150억이 아니라 1,500만 원만 돼도요. 이미 그렇죠. 달라져. 맞아. 논조 맞아요. 자체가
자체가 달라져. 일단 맞아. 내상을 매긴다고 하는 거 금액이 크고 작냐를 떠나가지고 돈 내게 하는 게 일단 돈 내게 하면 바로 태도가 달라진다니까. 금융치료가 답입니다. 사실. 진짜 금융치료.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게 진짜 확실합니다. 보세요. 미국이 군사 쿠데타까지 지원했는데도 베네수엘라 안 뒤집힌 이유 뭡니까? 국민들의 지지는 굳건했어요. 좌파 정권에 대해서. 왜? 언론이 개질하는 언론이 없으니까. 아무튼 우리도 언론 개혁 요때 빨리 밀어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선 주자들이 언론 개혁, 검찰 개혁 하는 사람한테 국민의 인기와 국민의 표가 쏠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시즌에 말로라도 막 꺼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근데 꺼내놨을 때 쑥 밀어 넣으면 돼요. 도장 찍으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빨리 정기국회 열리고요. 이런 내용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을 조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